사위어가는 촛불의 마지막 심지가 파라락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더니 이내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되었고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며 신방의 고요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민우는 타는 듯한 목을 축이려 탁자 위에 놓인 냉수를 들이켰으나 긴장으로 바짝 마른 입안은 쉽사리 적셔지지 않았으며 생애 단 한 번뿐인 초야를 앞둔 신랑의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원앙 금침 위에 누워있는 신부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어둠 속이라 형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숨결이 그의 귓가에 닿아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신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그 순간 그의 손끝에 전해져 온 감각은 그가 예상했던 부드럽고 매끄러운 양반과 교수의 섬섬옥수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거칠고 투박한 수많은 노동과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여인의 손이었으며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손등의 까칠한 감촉은 민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민우는 잡고 있던 손을 놓칠 뻔했으나 본능적으로 다시 그 손을 꽉 움켜쥐고는 손끝으로 상대의 손바닥을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는데 엄지손가락 안쪽에 깊게 패인 흉터가 만져지는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흉터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의 파편이었다. 3년 전 겨울 서재에서 밤늦도록 글을 읽던 자신을 위해 화로에 불을 지피다 베인 상처, 그리고 그때 황급히 달려와 자신의 손을 호호 불어주던 그 여종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눌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손, 설마 연아 네가 맞느냐? 어둠 속의 여인은 대답 대신 숨을 헐떡이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억눌린 울음소리는 민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화진 아가씨가 아니었다. 오늘 낮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자신과 혼례를 치른 그 여인은 도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최대감 댁의 금지옥엽 외동딸 화진이 아니라 그녀의 몸종이자 민우가 남몰래 연모해 오던 비천한 신분의 연하였던 것이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어둠 속을 응시했는데 비록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코끝에 스치는 향기마저 달랐다. 화진이 즐겨 쓰는 진한 사양 냄새가 아니라 연하가 빨래를 할 때면 을에 풍기던 은은한 박하 향과 들국화 내음이 섞인 소박하고 청량한 향기가 신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찌하여 양반가의 혼례의 신부가 바뀌어 들어왔단 말인가? 민우는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급히 되감기 시작했다. 민우의 가문은 몰락한 양반가로 부친은 가문의 재건을 위해 권세가인 최대감 댁과의 혼사를 필사적으로 추진해왔다. 최대감은 민우의 뛰어난 글재주와 장래성을 높이 샀으나 정작 당사자인 화진 아가씨는 가난한 선비인 민우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웃곤 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에서 화진은 민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녀의 곁을 지키던 몸종 연하만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곤 했었다. 연하는 비록 노비의 신분이었으나 그 성품이 배나무처럼 굳고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처럼 고와 민우가 서책을 빌리러 최대감 댁을 드나들 때마다 몰래 주먹밥을 챙겨주거나 해진 옷소매를 기워주곤 했다. 민우는 그런 연하에게서 따스한 위로를 받았고 신분의 벽 때문에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녀를 향한 연모의 정을 품고 있었다. 혼례식 당일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하고 기이했다. 신부 대기실 쪽은 유난히 소란스러웠고 장모인 최대감 부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하인들을 호통치며 부산을 떨었으며 신부가 가마에 오를 때조차 얼굴을 꽁꽁 싸매어
그 누구도 신부의 용안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민우는 그저 신부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혹은 자신과의 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심통을 부리는 것이라 짐작했을 뿐이었다. 혼례청에 들어선 신부는 걸음걸이가 어색했고 절을 할 때마다 몸을 심하게 떨었으며 맞절을 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면사포 아래로 얼핏 보인 턱선이 평소 알던 화진의 날카로운 턱선보다 훨씬 유려하고 부드러워 보였던 것도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모든 것이 연하였다면 그 불안한 몸짓과 떨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말을 해보거라. 어찌하여 귀한 댁 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누워있는 것이냐. 민우는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과 함께 연하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어둠 속에서 연하가 이불을 움켜쥐는 소리가 사각거렸고 그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부싯돌을 찾으려 했으나 연하의 다급한 손길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서방님, 불을 켜지 마시옵소서. 제발 제 비천한 얼굴을 보지 마시옵소서. 연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고 그 애절한 만류에 민우는 멈칫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자신을 서방님이라 부른 순간 민우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화진 아가씨께서는 이미 며칠 전 밤에 도망치셨습니다. 연하는 힘겹게 입을 열어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냈는데 그 내용은 민우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것이었다. 화진은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던 역관의 아들과 야반도주를 감행했고 혼례 날짜가 닥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대감 내외는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화진과 체격이 가장 비슷한 연하를 대역으로 내세우는 천인공노할 계략을 꾸민 것이었다. 대감마님께서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발설하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시골에 계신 제 노모와 어린 동생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연하의 고백은 비명처럼 혹은 피를 토하는 절규처럼 어둠 속에 흩어졌고 그 잔인한 협박의 무게에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혼사 사기가 아니라 힘없는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노름이었다. 민우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한편으로는 기묘한 안도감과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싶었던 여인이 비록 거짓된 탈을 쓰고 있긴 하나 지금 자신의 곁에 자신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이 그를 전율하게 했다. 만약 지금 자신이 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 최대감의 기만을 세상에 알린다면 자신의 가문은 모욕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연하와 그녀의 가족은 몰살을 당할 것이 뻔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묵인한다면 자신은 평생 거짓 속에 살아야 하지만 연하를 자신의 여자로, 자신의 아내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가문의 명예와 개인의 사랑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다시금 연하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수모를 가늠해보려 애썼다. 화려한 화로 속에 감춰진 그녀의 몸은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 겹겹이 칠한 연지곤지 아래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 서방님, 날이 밝으면 저를 관아에 고발하시고 파혼을 선언하십시오.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 어미와 동생들만은. 연하는 체념한 듯 목을 떨구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말을 내뱉었으나 민우는 검지손가락을 들어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그녀의 입술은 뜨거웠고 눈물로 젖어 있었다. 쉬티, 그런 불길한 소리는 담지도 말라. 민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단호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연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록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진심이 그녀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다. 네가 화진 아가씨의 대역으로 이곳에 왔든 혹은
하늘이 내린 운명으로 내게 왔든 지금 이 방에 있는 것은 너와 나, 우리 둘뿐이다. 문 밖의 세상이 너를 무엇이라 부르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여인은 내가 그토록 마음에 품어왔던 연하, 바로 너다. 민우의 고백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연하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멈췄다. 민우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날이 밝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최대감 측에서도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민우를 압박해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이 밤, 이 어둠 속에서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민우는 연하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했다. 느껴지느냐? 이것은 양반의 심장도 신랑의 심장도 아니다. 그저 한 사내로서 오랫동안 너를 지켜봐 온 한 인간으로서 뛰는 심장이다. 민우는 연하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속삭였고 연하의 긴장된 어깨가 서서히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문살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신방을 엿보려는 짖대준 친척들이거나 혹은 밤새 불침번을 서며 감시하는 최대감 댁의 하수인일 것이다. 그 소리는 두 사람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신호탄과도 같았고 민우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연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눕히고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고 따르거라. 오늘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이다. 민우의 말은 선언과도 같았고 연하는 그의 품 안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 젖은 뺨이 민우의 가슴을 적셨고 민우는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이 밤이 지나면 가시밭길이 펼쳐질지라도 민우는 이 여인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이불 속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위태롭지만 달콤한 첫날 밤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바뀐 신부는 이제 더 이상 대역이 아닌 민우의 진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둠은 그들의 비밀을 완벽하게 숨겨주었고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애틋한 정을 나누어야만 했다. 새벽의 여명이 창호지 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이기 시작하자 밤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방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가라앉았고 민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곁에 잠든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저 떨리는 숨결과 거친 손마디로만 존재했던 연하가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비로소 온전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화진 아가씨의 화려한 비단 금침을 덮고 있었으나 잠든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그늘이 옅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에 놀란 듯 연하가 화들짝 몸을 일으키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려번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초라한 행랑채가 아니라 주인 아가씨의 신방임을 깨닫고는 사색이 되어 이불을 끌어안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서방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겨울바람을 맞은 사시나무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침착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두려워 말라. 밤새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나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정지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수싸움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당장 방문을 열고 나가 이 사기극을 폭로한다면 가문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지언정 눈앞에 이 가여운 여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 명약관하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간다면 자신은 평생을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연하의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민우는 떨고 있는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금부터 너는 이 댁의 여종 연하가 아니다. 너는 나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귀한 사위가 맞이한 규수 최하진이다. 네가 살고 내가 살려면 너는 뼈와 살이 타는 한이 있어도 그 가면을 벗어서는 아니 된다. 민우의 말은 서리발처럼 차가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뜨거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연하는 민우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동맹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는 떨리는 손으로 화진이 입어야 했을 화려한 당의를 걸치기 시작했다. 익숙지 않은 비단옷의 매끄러운 감촉이 그녀의 거친 피부를 베자매는 듯했고 옷 고름을 매는 그녀의 손끝은 자꾸만 미끄러졌다. 민우는 말없이 연하의 뒤로 다가가 서툰 그녀의 손을 대신하여 옷고름을 단단히 메어 주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흘렀다. 기억하거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는 너를 이 자리에 앉힌 자들이 지은 것이다. 그러니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당당히 앞을 보라. 민우의 격려에 연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은 비장한 심정으로 신방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이미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은 신방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으나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민우는 연하를 애호하며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발바닥에 닿는 디딤돌의 차가운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긴장시켰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장인인 최대감과 장모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찻잔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우의 곁에 선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곁눈질로 집요하게 연하를 훑어보았고 연하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신하게 서 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기색이 역력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민우가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문안 인사를 올리자 최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 그래. 민서방도 편히 쉬었는가? 내 딸, 아이가. 부족함이 많아 자네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 최대감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그것은 민우가 비밀을 눈치챘는지 떠보는 탐색전과도 같았다. 민우는 태연한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부인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어제 혼례의 피로 탓인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니 문안을 마치면 곧바로 처소로 들어가 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우의 대답에 장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는데 이는 민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택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최대감은 민우의 깊은 속내를 읽으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으나 민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시선을 받아내었다. 이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연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으나 민우가 몰래 그녀의 손등을 톡톡 건드리며 안심시키는 신호를 보내자 간신히 정신을 붙들 수 있었다. 문안 인사가 끝나고 연하를 내실로 들여보낸 뒤 최대감은 은밀한 눈짓으로 민우를 사랑방으로 불렀다.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최대감은 쓰고 있던 인자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자네 눈치가 빠르군. 그래, 내 딸 화진이는 이 집에 없다. 최대감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노골적으로 사실을 시인했고 그 뻔뻔한 태도에 민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다. 천한 놈과 눈이 맞아 도망친 년을 내 호적에서 파버렸다. 하지만 가문에 체면이 있지. 혼례날 신부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아니겠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아이를 대역으로 세운 것일세. 최대감은 마치 물건을 바꿔치기한 장사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민우의 표정을 살폈다. 자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입을 다물어준다면 자네 부친의 벼슬길을 열어주고 자네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허나 최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서늘한 살기를 띄었다. 만약 헛소문이라도 낸다면 전연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자네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는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회유였다. 민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감마님, 사람의 도리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저 또한 가문의 몰락을 원치 않습니다. 민우는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하, 아니 제 아내에게 그 어떤 해코지도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제 제 사람입니다. 둘째, 그녀를 진짜 며느리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하인들이나 친척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화진 아가씨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녀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저 또한 이 입을 다물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우의 예상 밖의 강경한 태도에 최대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무릎을 쳤다. 하하, 역시 내가 사위 하나는 잘 골랐구만. 배포가 커. 아주 마음에 들어. 좋네. 그리하지. 오늘부터 저 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네. 악마와의 거래가 성사된 순간이었다. 민우는 사랑방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을 하늘은 야속하리만치 맑고 푸르렀으나 민우의 마음속에는 검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연하가 있는 내실로 향했는데 방 안에 들어서자 연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민우가 들어오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민우는 다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안치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서방님, 대감마님께서 저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까? 연하의 물음에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너는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방금 장인어른과 약조를 하였다. 너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로.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으나 민우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고하여 차마 되묻지 못했다. 민우는 연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맞추며 말했다. 연하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너는 글을 배우고 예법을 익히고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품을 갖춰야 한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날부터 기묘하고도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남들의 눈을 피해 민우가 직접 연하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연하의 습득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것은 물론이요. 붓을 잡는 손놀림 또한 하루가 다르게 유려해졌다. 사실 연하는 어린 시절 몰락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잠시나마 글동량을 했던 기억이 있었으나 부모를 잃고 노비로 팔려오며 그 재능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것이다. 민우는 연하의 숨겨진 재능에 감탄하며 그녀가 본래 양반가 교수 못지않은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시를 읽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신분의 격차도 거짓된 상황도 모두 잊은 채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연하는 민우의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점차 두려움을 떨쳐내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말투에는 기품이 서리기 시작했으며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자연스러운 위엄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집안의 늙은 유모와 눈치 빠른 하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 아기씨가 어딘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 예전에는 그렇게 성질이 불같더니 시집 가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되었네. 그러게 말이야. 목소리 톤도 바뀐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앙칼지던 눈매가 저렇게 선해질 수가 있나? 수근거림은 담장을 넘어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특히 화진의 사촌 오라비이자 민우를 시기하던 기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호시탐탐 두 사람의 약점을 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기태는 불쑥 신혼집을 찾아와 다짜고짜 연하에게 화진이 예전에 즐겨치던 거문고를 연주해보라 강요했다. 사촌 누이가 거문고 타는 솜씨가 일품이었는데 출가회인이 되었다고 그 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니 섭섭합니다. 어디 한 곡 좀 뽑아보시지요. 기태의 비릿한 웃음 뒤에는 명백한 악의가 도사리고 있었고 연하는 거문고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기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우가 나서서 거문고 줄을 툭 끊어버리며 차갑게 일갈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부인께서 며칠 전 손을 다쳐 거문고를 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청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민우의 기지에 찬 대응의 기태는 멈칫하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위기는 간신히 넘겼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민우와 연하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고 그들의 연극은 점점 더 완벽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음을. 그리고 연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그는 잠든 연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자신만은 온몸으로 그녀를 막아서리라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이리만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계절의 흐름은 인간사의 시름과는 무관하게 야속하리만치 정직하여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는 사그라들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만들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낙엽이 되어 마당에 뒹구는 동안 민우와 연하의 위태로운 이중생활도 어느덧 두어 달을 넘기며 기이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가의 원앙 부부였으나 그들의 내밀한 시간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자 동시에 세상 그 누구보다 애틋한 정을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민우는 스승이 되고 연하는 제자가 되어 학문의 세계를 탐닉했는데 연하의 지적 갈증은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대단하여 이제는 민우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깊이 있는 문답이 오가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쭈뼛거리던 여종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를 펴고 눈을 맞추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타고난 기품이라 할 만한 아우라가 은은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최대감댁의 안주인이자 연하에게는 시어머니가 되는 마님이 연하를 안채로 호출했다. 마님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가문의 중대사를 앞두고 더 이상 연하를 방 안에만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가, 다음 달이 조부님의 기일인 것은 알고 있느냐? 이번 제사는 네가 맏며느리로서 모든 준비를 총괄해 보거라. 그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었다. 명문가의 제사란 음식의 가짓수부터 제기의 배열, 손님 접대까지 그 법도가 엄격하고 복잡하기 그지없어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란 규수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고된 일이었다. 하물며 부엌대기 노비 출신인 연하가 안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하인들을 지휘하며 이 큰일을 치러낼 수 있을지 마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여나 실수가 생겨 가문의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연하는 잠시 마른 침을 삼켰으나 이내 단아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어머니. 집안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연하의 다짐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늙은 집사 김 씨는 새아기 씨가 된 연하를 겉으로만 깍듯이 대할 뿐 속으로는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샌님이라 여기며 무시하고 있었다. 김 집사는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질 나쁜 식재료를 섞어 차액을 착복하려는 꼼수를 부렸는데 이는 진짜 화진 아가씨였다면 귀찮아서라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을 일이었다. 그러나 연하는 달랐다. 그녀는 민우가 잠든 새벽 아무도 몰래 곳간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다. 곳간 문을 열자 비릿한 생선 냄새와 묵은 곡식 내음이 코를 찔렀다. 연하는 대나무 바구니에 담긴 조기를 들어 아가미를 들춰보고 배의 탄력을 확인했다. 눈동자가 흐리고 비늘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 제사상에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하품이었다. 과일 또한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이 개차 있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조상을 능멸하고 가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중죄였다. 날이 밝자 연하는 하인들을 마당에 집합시켰다. 서슬퍼런 가을바람이 부는 가운데 멍석 위에는 김 집사가 사들인 형편없는 제수용품들이 낱낱이 펼쳐져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김 집사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김 집사, 이 조기가 정말로 최상품이라 생각하여 사온 것인가? 연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좌중을 압도했다. 김 집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다. 아이고, 아기씨, 요즘 장터 물건이 다 이렇습니다. 생선이란 게 원래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거짓말 마라. 연하의 호통이 마당을 갈랐다. 그녀는 직접 조기 한 마리를 들어보이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정 싱싱한 조기라면 눈이 투명하고 배 부분이 황금빛을 띠어야 한다. 또한 아가미 선홍빛이 이토록 탁할 수는 없다. 내가 비록 안채에만 머물러 세상 물정에 어둡다 여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상을 모시는 정성에 사사로운 욕심을 섞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연하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지적에 김 집사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그는 연하가 그저 곱게 자란 규수인 줄만 알았지. 식재료의 질을 이토록 꿰뚫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사실 연하에게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다. 노비 시절 그녀는 매일 새벽 장터에 나가 좋은 재료를 고르기 위해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사오면 불호령을 듣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몸에 밴 가난의 기억이 역설적이게도 명문가 며느리의 자질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주위의 하인들은 숨을 죽인 채 처분을 기다렸다. 보통의 양반과 마님이라면 곤장을 치거나 관아에 넘길 중죄였으나 연하는 한참 동안 김 집사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한 번은 내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자네도 딸린 식솔이 많아 잠시 딴 마음을 먹었으리라 생각한다. 허나 두 번은 없다. 지금 즉시 장터로 가서 제대로 된 물건으로 바꿔오너라. 차액은 네가 메우되 모자라는 돈은 내 폐물을 팔아서라도 보태줄 테니 부디 부끄럽지 않은 제사상을 차리도록 하라. 김 집사는 연하의 뜻밖의 관용에 감복하여 바닥에 머리를 뚝쓰며 오열했다. 아기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은혜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그 전까지는 그저 까다로운 상전으로만 여겼던 새 아기씨에게서 엄격함 뒤에 숨겨진 따스한 인품을 발견한 것이다. 이 소동은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고 장모인 최대감 부인조차 며느리의 지혜로운 처사에 혀를 내두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민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는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장하다, 내 부인.
오늘 너는 그 어떤 명문가 교수보다 빛났다. 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살림 솜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의였다. 민우의 칭찬에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모두 서방님께서 용기를 주신 덕분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두려워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삿날 당일 최대감 댁은 몰려든 친척들과 손님들로 북적였다. 연하는 옥색 당의를 입고 단아한 자태로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녀의 기품 있는 몸가짐과 흐트러짐 없는 예법에 친척 어르신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허허, 최대감, 자네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네 그려. 예전에는 좀 철이 없어 보이더니 시집 가고 나서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 그러게 말일세. 음식 솜씨며 손님 대하는 태도며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구먼. 쏟아지는 칭찬 속에서 최대감과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특히 의심 많은 사촌 기태조차 흠을 잡으려 눈에 불을 켰으나 완벽하게 준비된 제사상과 연하의 빈틈없는 대응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제사가 무사히 끝나고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민우와 연하는 뒤뜰 정자를 거닐며 모처럼의 평화를 만끽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연하의 모습은 선녀가 강림한 듯 아름다웠고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연하야,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시작은 거짓이었으나 지금 나누는 이 마음만은 진실임을 하늘도 알 것이다. 민우의 고백에 연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신분의 벽도 가문의 굴레도 그들을 둘러싼 거짓의 장막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진정한 부부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운명은 이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또다시 검은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행색이 남루한 보찜 장수 하나가 주인 어른을 뵙기를 청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하인들이 쫓아내려 하자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신 한 통을 꺼내 들고 소리쳤다. 이것은 이 댁의 귀한 분이 보내신 서신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저 아랫마을 주막에서 어떤 젊은 여인에게 받은 것인데 꼭 최대감 마님께 전해달라 하여 목숨 걸고 왔습니다. 젊은 여인이라는 말에 마당을 지나던 민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민우는 하인을 제지하고 직접 그 서신을 받아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로 불효녀 화진 올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종이에는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 혹은 빗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민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도망쳤던 진짜 화진이,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어딘가에서 살아서 그것도 이 집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서신을 쥔 민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사랑방에서 급히 나온 최대감이 서신을 낚아채듯 가져가 뜯어보았고 글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뒤덮였다. 이럴 수가. 그놈이, 그 역관놈이 돈과 패물을 몽땅 들고 튀었다니. 최대감의 중얼거림 속에서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랑을 찾아 떠났던 화진은 비참하게 버림받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으러 돌아오겠다는 예고를 보낸 것이다. 같은 시각 안채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던 연하는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붉은 피가 맺히는 것을 보았다.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비릿한 냄새가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연하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지난 며칠간 느껴지던 미세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그리고 끊긴 월경, 그녀의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대문 밖에서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앙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거짓 위에 쌓아 올린 행복한 성이 진짜 주인의 귀환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민우는 서신을 구겨쥐며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하를 지키겠노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화진의 도끼 어린 집착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해를 가리고 있었다.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진 그날 밤, 기어이 우려했던 재앙이 최대감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다. 마른 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에 묻혀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다급하고도 신경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안채에서 바느질하던 연하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하여 바늘을 놓치고 말았고 손끝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하얀 무명천 위에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민우가 서둘러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미 대문이 열리고 빗물에 흠뻑 젖은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헝클어진 머리칼은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었고 한때는 최고급 비단이었을 치마 저고리는 흙탕물에 절어 누더기가 되어 있었으나 번들거리는 눈빛만큼은 도끼를 품은 살카리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도주했던 진짜 신부 최화진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화진이가 살아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를 뚫고 사랑채와 안채를 뒤흔들었다. 놀란 최대감과 마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빗속에서 처참한 몰골로 서 있는 딸을 발견한 마님은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며 통곡과 함께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나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화진은 어미의 품을 뿌리치고는 흙투성이가 된 발로 한 채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섰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안방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연하에게 꽂혔다. 화진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고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감히 천한 종년 따위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어? 내년이 주인을 능멸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화진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연하에게 달려들었고 방어할 틈도 없이 연하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마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2년 썩어 빠진 몸뚱이로 내 비단옷을 입고 내 서방님을 모시고 내 안방을 차지해? 내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화진의 손찌검은 매서웠다.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해대는데 그 모습은 명문가 규수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천박하고 광기 어렸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으나 반항하지 않고 그저 배를 감싸 안으며 매를 견뎌냈다. 뒤늦게 달려온 민우가 화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고함을 쳤다. 그만하시오. 지금 이게 무슨 폐악질이란 말이오. 민우의 저지에 화진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민우를 노려보며 표독스럽게 외쳤다. 서방님, 아니 민우 도령, 눈이 삐었소? 저녀는 내 몸종 연하란 말이오. 내 것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라고요. 당장 관아에 넘겨 멍석마리를 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 저년을 감싸시는 거요? 마당에는 어느새 하인들이 모여들어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최대감은 사색이 되어 하인들을 물리치려 했으나 이미 친척들까지 소란을 듣고 달려오는 바람에 사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화진은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으며 대청마루 한가운데 서서 악을 썼다. 다들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사랑을 찾아 잠시 떠났으나 저 간악한 종년이 그 틈을 타 신부 행세를 하며 여러분 모두를 속인 것이오. 아버님, 어머님, 어찌하여 저런 천추를 며느리로 앉혀두고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가문의 수치가 아닙니까? 그녀는 자신의 과오와 도주는 교묘하게 미화하고 모든 책임을 연하와 부모의 방임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녀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정인에게 돈을 뺏기고 버림받아 거짓골로 돌아온 주제에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연하를 제물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연하는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상처를 감싸 쥐며 흐느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다시 노비의 신분으로, 아니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연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화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가씨, 아니, 화진 낭자, 제가 낭자의 자리를 탐하여 훔친 것이 아닙니다. 낭자께서 가문을 버리고 도주하신 그 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제가 그 가마에 올랐던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하인들은 연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이 겪은 연하의 인품과 덕망은 화진의 폐악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격분한 화진은 부엌에서 쓰던 몽둥이를 찾아들고 다시 연하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천한 입을 찢어놓겠다. 그때였다. 최대감이 멈추거라 하고 소리쳤으나 화진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화진이 몽둥이를 지켜든 순간 민우가 연하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등으로 금해를 받아내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가 신음성을 흘렸다.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돌려 화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분노,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만두시오. 당신은 이 집안의 딸일지는 모르나 내 아내는 아니오. 민우의 선언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좌중을 강타했다. 화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비아냥거렸다. 뭐라고요? 종년이랑 놀아나더니 미치신 게요? 정실 부인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요? 민우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으며 모여든 친척들과 장인 장모를 향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장인 어른, 그리고 여기 계신 집안 어르신들, 들어주십시오. 혼례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문 간의 결합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와의 약속입니까? 화진 낭자는 혼례 전날 밤 다른 사내와 야반도주하여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는 칠거지악중 음행에 해당하며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민우의 논리정연한 비판에 화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그녀는 효심으로 부모를 섬겼고 지혜로 집안 살림을 건사하였으며 덕으로 아랫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누가 진정 이 가문의 며느리 자격이 있습니까? 핏줄입니까? 아니면 행실입니까? 민우의 웅변은 좌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친척들은 웅성거렸고 하인들은 눈물을 훔쳤다. 심지어 최대감조차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하지만 화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 필요 없어. 법대로 해. 국법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엄격해. 내 놈이 아무리 지저대도 전혀는 내 몸종이고 나는 주인이야. 관아의 고발에서 전현과 내 놈을 사기죄로 옥살이를 시킬 거야. 화진의 악에 바친 협박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국법을 들먹이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다. 그때 민우가 연하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바짝 당겼다. 그리고 떨리는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관아에 가시겠다면 가십시다. 허나 그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연하의 복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선언했다. 이 사람의 뱃속에는 지금 내 아이가 자라고 있어. 민씨 가문의 대를 이을 핏줄이자 최대감 댁의 외손주가 될 아이란 말이오. 그 말은 떨어진 벼락이었다.
연하는 놀란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고 최대감 부인은 뭐라 아이를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선 사회에서 대를 이을 자손, 그것도 양반가의 핏줄을 잉태했다는 것은 그 어미의 신분이 무엇이든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방패막이었다. 민우는 뇌기를 박듯 강하게 말했다. 내 아이를 가진 여인이요, 내 아이의 어미를 해하려는 자는 그가 누구든 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오. 설령 그것이 국법이라 해도 나는 내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오. 화진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버리고 간 자리에서 천한 몸종이 사랑을 얻고 인정을 받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양반의 피뿐이었으나 연하가 가진 것은 생명과 사랑 그리고 덕망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으나 민우와 연하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처진 듯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연하는 비로소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최대감은 복잡한 표정으로 빗속에 주저앉은 딸 화진과 당당하게 서 있는 사위 민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선택은 어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명분과 실리, 도덕과 법 사이에서 이미 승부의 추는 기울어지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폭풍우는 씻겨 내려갈 것들을 씻겨보내고 남을 것들을 남기기 위해 더욱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밤 공기뿐이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대비는 어느새 보슬비로 변하여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은 화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를 감싸고 있던 오만과 도끼는 민우의 서슬퍼런 선원 앞에서 맥없이 허물어져 있었다. 최대감은 뒷짐을 진 채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이미 진흙탕에 구르는 친딸 화진이 아닌 민우의 품에 안겨있는 연하, 아니 자신의 핏줄을 잉태한 새로운 며느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가문의 수장으로서 그는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미 바닥에 떨어진 명예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으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선택할 수는 있었다. 탕아처럼 돌아와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관아에 고발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딸과 위기의 순간에 가문을 지키고 대를 이을 손주를 가진 지혜로운 며느리. 저울의 추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 있었다. 최대감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라. 그 명령은 화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화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제가 딸입니다. 저 천한년이 아니라 제가 진짜 화진이라고요. 그러나 최대감은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내 딸 화진은 이미 죽었다. 혼례 전날 밤 제 발로 집을 나간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장례를 치렀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 드는 자빈일 뿐이다. 최대감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와 화진의 양팔을 붙잡자 그녀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으나 며칠간 굶주리고 지친 그녀의 힘으로는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화진은 마지막 희망인 양 모친을 향해 애원했으나 마님조차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고는 연하의 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마님에게도 당장의 딸보다는 가문의 안위와 태어날 손주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소란이 정리되자 민우는 연하를 부축하여 안채로 들어갔고 최대감 내외가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촛불 아래 드러난 연하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최대감은 민우와 연하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자네 말대로 하겠네. 이 아이는 내 며느리일세. 그것은 공식적인 인정이자 항복 선언이었다. 민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허나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이제 연하는 더 이상 이 댁의 노비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어미이자 제 정실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민우의 요구는 단호했다. 단순히 묵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완벽한 신분 세탁과 면천을 요구한 것이다. 최대감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미 배를 탄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알겠네. 내 먼 친척 중에 자손이 없어 양녀를 드리려던 참이었네. 이 아이를 그 댁의 양녀로 입적시켜 신분을 양반으로 만든 뒤 자네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도록 주선하지. 이로써 연하는 노비의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양반가의 규수 최연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나 최대감의 재력과 민우의 치밀한 일 처리가 더해져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관아의 호적 담당 관리에게 뇌물이 건네지고 족보가 수정되는 동안 연하는 태교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지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동안 연하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올랐다. 민우는 과거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연하의 배에 손을 얹고 태담을 들려주거나 퉁퉁 부은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깊게 서려 있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연하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섬기며 그녀의 따뜻한 성품에 진심으로 감화되어 충성을 다했다. 과거의 몸종 연하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지혜롭고 인자한 작은 마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듬해 봄,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산통이 시작되었다. 민우는 산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안에서는 연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그때마다 민우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신령님, 부처님, 제발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민우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던 찰나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었다. 잠시 후 산파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환한 미소로 외쳤다. 축하드립니다. 고추입니다. 아주 튼실한 아들입니다. 민우는 체면도 잊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땀에 젖은 연하가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해산의 고통으로 창백했으나 세상 그 무엇보다 성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민우는 연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연하야. 고맙다. 나에게 와주어서. 연하는 힘겨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민우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는 민우를 쏙 빼닮은 눈매를 하고 있었다. 아이의 탄생은 집안의 경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우에게도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민우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했다. 임금 앞에서 치러진 전시에서 그는 백성을 위한 진정한 도리에 대한 명문을 써내어 조정 대신들의 찬사를 받았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에 환영하던 날,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고 연하는 아이를 안고 대문 앞까지 나와 민우를 맞이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민우가 말에서 내려 연하의 손을 잡았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칭송했다. 노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민우의 출세와 연하의 덕망 앞에 감히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금기이자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었다. 최대감 내외 또한 손자를 안아보는 기쁨에 취해 지난날의 과오를 잊고 연하를 끔찍이 아꼈으니 집안은 날로 번창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민우는 조정의 요직을 거치며
청렴 결백한 관리로 명망을 떨쳤고 연하는 정경 부인의 품계에 올라 내조의 여왕으로 칭송받았다. 어느 한가로운 가을 저녁 민우와 연하는 옛날 신혼방이었던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10살이 된 아들이 하인들과 어울려 연을 날리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민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연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고생의 흔적 대신 고운 비단처럼 매끄러웠으나 민우에게는 여전히 그 옛날 칠흑 같던 밤에 만졌던 그 투박한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부부가 되었던 그 밤을 말이오. 민우의 물음에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렸으나 서방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밤이었습니다. 연하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서렸다. 그때 만약 서방님께서 촛불을 켜고 저를 내치셨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겠지요.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요. 설령 그때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운명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묶어주었을 것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소. 민우는 마당을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핏줄이 귀해야 귀인이라 하지만 나는 자네를 통해 배웠소. 진정한 귀함은 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법과 고난을 이겨내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편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의 허름한 주막에서는 늙고 병든 여인이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명문가의 규수였으나 지금은 술 취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들으며 잔반을 치우는 신세였다. 화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으나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민우의 출세 소식과 연하의 행복한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형벌과도 같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는 이토록 냉정하고도 정확했던 것이다. 다시 화면은 평화로운 민우의 집으로 돌아왔다. 붉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하늘에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다. 그 달빛은 10년 전 그 밤처럼 민우와 연하를 비추고 있었으나 이제 그 빛은 차갑지 않고 따스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연하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방님 행복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민우는 연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현실이다. 앞으로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 밤바람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어둠 속에서 뒤바뀐 운명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내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으나 진실로 완성된 사랑, 그 찬란한 결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민우와 연하가 그 운명의 밤을 지나온 지도 어느덧 20해가 훌쩍 넘어 강산이 2번이나 변한 뒤였다. 도성 안에서 민대감의 저택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가문은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나 그 명성은 단순히 재물이나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청렴함과 덕망 때문이었다. 오늘은 바로 민우의 회가변이 열리는 날로 아침부터 저택의 대문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하객들로 문턱이 닳을 지경이었다. 조정의 고관대작들부터 시작하여 민대감의 선정에 은혜를 입은 저작거리의 상인들, 그리고 촌부들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민우의 장수를 축원하고 있었다. 안채 마루에 앉아 연회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연하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희끗희끗했으나 세월의 흔적인 주름살조차 그녀의 기품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은은하게 빛나는 연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비단 치마폭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며느리에게 음식의 간을 확인하라 이르렀는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또렷하여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마님, 작은 도련님께서 방금 입궐하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어주의를 받아오셨다 하옵니다. 하인의 들뜬 보고에 연하의 입가에 훈훈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아들 성주는 약관의 나이에 장원 급제하여 현재 홍문관에서 교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학식과 인품은 부친인 민우를 쏙 빼닮아 장차 정승 반열에 오를 제목이라 칭송이 자자했다. 잠시 후 훤칠한 키에 관복을 입은 성준이 늠름한 자태로 안채에 들어와 연하에게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그간 강건하셨습니까? 아버님의 회갑을 맞이하여 전하께서 귀한 술과 비단을 내리시며 가문의 영광을 치하하셨습니다. 성준의 목소리에는 부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고 연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다. 오냐, 장하다. 네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쌓아오신 청백리로서의 명예를 네가 이토록 빛내주니 이 어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모자무스의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동안 담장 밖에서는 이 화려한 잔치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택의 담장 너머 잔치 음식 냄새가 풍겨나오는 뒷골목에는 거린들이 옹기종기 모여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남루하고 병색이 완연한 늙은 여인이 하나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은 빗질을 안 한 지 몇 해는 된 듯 엉겨 붙어 있었고 한쪽 눈은 백태가 껴 시력을 잃었으며 앙상하게 마른 손은 동양 그릇조차 제대로 들지 못해 달달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20년 전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생을 망치고 쫓겨난 최화진이었다. 한때는 이 저택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아니 태생부터 귀한 양반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 자신의 옛집, 아니 자신이 버린 집에 담벼락에 기대어 남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화진은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민대감 만세, 정경부인 만세하는 환호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과 질투로 뒤틀렸다. 저 자리는 내 것이었어.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란 말이야. 그녀의 쉰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커다란 솥을 들고 나왔다. 민우와 연하는 잔칫날에 찾아온 거린들에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국밥과 떡을 나누어 주라 명하였던 것이다. 거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된 틈바구니에서 화진은 다리 한쪽을 저는 탓에 밀리고 넘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흙탕물에 얼굴이 처박힌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믿을 수 없게도 비단 옷을 입은 귀공자, 바로 성준이었다. 성준은 직접 나와 빈민들을 살피던 중 쓰러진 노파를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성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박하향은 화진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옛 기억, 즉 민우에게서 맡았던 그 향기를 떠올리게 했다. 화진은 떨리는 눈으로 성준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의 눈매와 콧날이 민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동시에 언뜻 스치는 연하의 부드러운 인상까지 섞여 있어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도련님은 뉘신지요? 화진이 묻자 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댁의 아들 민성준이라 합니다. 그 이름 성준. 화진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낳았어야 할 아들, 자신의 핏줄이어야 했던 아이가 저 천한 종년의 배에서 나와 이토록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화진은 본능적으로 성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에는 때가 새카맣게 끼어 있었으나 성준은 더럽다 내치지 않고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어미가, 내 어미의 이름이 연하냐. 화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연하라는 이름에 성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어머니의 본명을 그것도 하대하며 부르는 이 거린의 정체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것이다. 제 어머니의 함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시다니 무례하십니다. 허나 연세가 많아 보이시니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성준이 정중히 손을 떼어내려 하자 화진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내가 네 진짜 어미가 될 수도 있었다. 저 담장 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단 말이다. 주변의 하인들이 놀라 달려와 화진을 끌어내려 했으나 성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르신들이 쉬쉬하던 이야기,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소문들을 들어왔기에 눈앞에 이 광인과는 이 과거의 비밀과 연관된 인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성준은 하인에게 명하여 화진을 사랑채 뒤편의 조용한 별채로 데려가게 했다. 그리고는 급히 안채로 들어가 연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연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직접 가보마. 민우 역시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나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방님, 이것은 여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매듭은 제가 풀어야 합니다. 성준이 너는 여기 있거라. 연하는 며느리와 하인들을 물리고 단신으로 별채로 향했다. 별채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 한 구석에 화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한때는 주인 아가씨와 몸종으로 그리고 신부와 대역으로 만났던 두 여인이 이제는 정경부인과 거린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마주한 것이다. 연하는 조용히 화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화진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눈부시게 고운 연하의 모습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여전히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패배감의 눈물이었다. 내년이 기어이 승자가 되었구나. 내 인생을 도둑질하여 호의호식하니 좋더냐. 화진의 독설에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에 겁 많던 소녀가 아니었다. 아가씨, 아니 화진댁, 아직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제가 훔친 것이 아니라 댁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가문의 명예와 서방님의 마음을 제가 주워닫고 조심스레 품었을 뿐입니다. 닥쳐라. 네가 양반의 탈을 썼다 한들 뼛속까지 천한 노비 근성이 어디 가겠느냐. 화진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으나 오랜 굶주림으로 힘이 없어 비틀거릴 뿐이었다. 연하는 측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천함과 귀함은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 20년간 서방님과 함께 살며 배웠습니다. 화진댁,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비단 강보에 쌓여 귀하게 자랐으나 스스로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으나 인내와 덕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연하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화진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화진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미쳤었지. 그깟 사랑 노름이 뭐라고. 그깟 놈한테 홀려서. 화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연하는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국밥상을 화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이었다. 드십시오. 오늘 회가변 음식입니다. 비록 지난날 악연으로 얽혔으나 한때는 제 주인이셨고 또한 제 서방님의 정혼자이셨으니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화진은 밥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자신이 연하에게 먹다 남은 밥을 던져주며 비웃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자신이 연하에게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된 것이다. 화진의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의 허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녹였다. 화진은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밥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졌다. 연아야. 아니, 부인. 화진이 밥을 다 비우고 나서야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진심 어린 사과였다.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깨달음이었다. 연하는 말없이 화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거칠고 더러운 손을 잡는 연하의 손길에는 일말의 경멸도 없었다.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십시오.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미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화진은 연하의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품 안에서 낡고 색이 바랜 놀이개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집을 떠나던 날 밤 유일하게 챙겨갔던 어머니가 주신 예물이었다. 이걸 성준 도련님에게